이번 강좌는 후백제와 불교 미술입니다. 후백제는 892년에 견훤이 무진주, 오늘날 광주광역시죠. 여기에서 건국을 해서 900년에 완산주, 오늘날 전라북도 전주시죠. 천도를 했다가 936년에 멸망한 나라입니다. 견훤하고 그의 아들 신검은 1년 합니다마는 두 왕이 45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 시기에 어떠한 불교 미술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후백제 왕 견훤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견훤의 출생이 두 군데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삼국사기 견훤전에는 견훤은 상주 가은현 사람이다. 가은현이 오늘날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아차마을로 지금 피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주 가은현 출신 이 사람은 본래 성은 이씨였는데 후에 견으로 성을 삼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견훤의 아버지 아작에는 농사를 지으며 살았는데 나중에 집안을 일으켜 장군이 되었다, 곧 호족이 되었다는 뜻이죠. 처음 견훤이 강보에 쌓였을 때 아버지가 들에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편에게 밥을 주려고 아이를 숲을 밑에 맡겨두었더니 호랑이가 와가지고 견훤에게 젖을 먹였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듣고 이상히 여겼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견훤이 장성하자 모습이 웅장하고 기이했으며 뜻과 기상이 기계가 있어 평범하지 않았다라고 삼국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반면에 삼국유사 후백제 견훤조에는 아주 다르게 나옵니다. 자, 옛날에 부유한 사람이 광주 북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광주광역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으며 자태와 용모가 단정하였다. 딸이 아버지께 말하기를 밤마다 자줏빛 옷을 입는 남자가 침실에 와서 관계하고 갑니다. 이렇게 하자 아버지는 너는 긴 실을 바늘을 깨어 그 남자의 옷에 꽂아두어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말대로 딸은 시행을 했습니다. 날이 밝아 그 실이 간 곳을 찾아보니 북쪽 담 밑에 있는 큰 지렁이 허리에 그 실이 꽂혀 있었어요. 이로부터 태기가 있어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나이 15세가 되자 스스로 견훤이라 일컬었다. 방금 전에 삼국 사기에서는 경상북도 상주 가은현, 삼국유사에서는 아주 특이한 지렁이 설화와 함께 오늘날 광주광역시 북촌 두 곳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만큼 견훤에 대한 사료가 부족해서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학계에서는 삼국유사보다는 삼국사기의설을 더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국유사 마지막 부분에 오늘날 광주 북구 생룡동에 있는 이 죽치봉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것이 견훤대다, 견훤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견훤은 신라인으로 당시 군인이었어요. 서남해를 지키는 방수군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주에 봤을 때 서남해안이 어디를 가리킬까요? 오늘날 섬진강 하구 지역, 소위 전남 동부 지역이죠. 이 전남 지역과 여기에 파견되면서 인연을 맺기 시작을 했습니다. 견훤은 창을 베고 자면서 적군을 기다렸고 그의 용기는 항상 병절보다 앞섰으므로 그 공로로 비장에 올랐다. 이 비장은 현재의 군인 체계로 보면은 대대장급 이상이 아니었을까. 중간 이제 장교죠. 그 후 견훤은 신라가 진성여왕 때 이르러 국정이 문란해지고 어지러워지자 군사를 일으켜 무진주를 습격하여 후백제 건국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견훤이 무주, 무진주,
오늘날 광주광역시를 점령하자 그 동남쪽의 군현이, 여러분들 광주의 동남쪽은 지금 현재 화순 곡성을 중심으로 해서 구례, 광양, 순천, 여수, 동부지역이라고 그러죠. 보성, 고흥까지 이런 동부지역까지 견훤이 다 세력하여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남 동부지역은 견훤의 적극적인 후원 세력이 되었고 이곳에 후백제 관련 유물들이 남게 된 것입니다. 자, 후백제 초창기 견훤과 관계를 맺은 호족 세력, 여러분 9세기 중엽부터 10세기 중엽까지 그 고을에 가장 힘있는 우리 힘센 사람들을 호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호족 세력, 어떤 호족 세력이 있었냐? 무주, 성주, 오늘날 광주광역시 시장 정도 되죠. 지헌, 승주장군, 순천장군이라는 것이죠. 박영규, 인가별감, 오늘날 대통령의 경호실장이죠. 가마를 끄는 사람들의 최고 수장 인가별감, 여수 출신이죠. 김총, 이런 호족들이 후백제 견훤하고 관계를 맺고 견훤의 군사 밑바탕이 된 것입니다. 견훤은 892년 무주, 오늘날 광주광역시의 도읍을 정하여 정권을 수립하고 군사정치적 기반을 확대하면서 순천의 박영규, 여수의 김총 등의 호족과 연합하는 정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박영규와 김총은 순천을 비롯해서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후백제 관련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후백제는 아까 892년에 건국을 해서 936년 곧 45년간 영위했던 국가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견훤은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넷째 아들 금강을 편애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금강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맏아들 신검이 자기 동생 양검과 용검과 함께 모의해가지고 금강을 죽이고 자기 아버지 견훤왕을 김제 금산사에 유폐시켜버리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유폐됐던 견훤은 탈출을 성공을 해서 왕건한테 부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려태조 왕건과 견훤은 함께 10만 대군으로 1, 2천, 오늘날 경북 구미입니다. 이 낙동강 상류죠. 이 전투에 후백제와 전투를 합니다. 여기에서 후백제가 패배를 하죠. 그래서 도망오다가 황산에 와서 결국은 신검이 항복을 하게 되고 후백제는 고려태조 왕건이 이끄는 군인에게 패배를 하면서 후백제가 역사에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 지도는 904년경 궁예가 마진이라고 국명을 했을 때에 후삼국의 영역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 궁예가 집권할 당시 10세기 초반에는 가장 힘센 나라가 고려였죠. 그 다음이 후백제, 신라, 이렇게 됩니다. 이 지도는 지금 고려, 후백제, 신라 이 삼국의 그 중간 부분인데요. 아직 고려가 힘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930년경에는 이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있었던 후백제가 힘을 키워서 가장 센 그런 국가가 되죠. 견훤의 세력 근거지가 무주의 동남쪽, 오늘날 전라남도 동부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 견훤과 관련된 불교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순천시 나간면 금전산에 있는 순천 금둔사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보물로 지정된 3층 석탑과 불상이 있는데요. 이 불상이 비석처럼 생겼다 해서 이제 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순천 금둔사 3층 석탑과 석불 비상이 현재 지금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자, 이 금둔사는 폐허로 있었는데 1980년대 중반부터 중창을 해서 지금은 사찰다운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역사서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절이죠. 오랫동안 폐찰이 되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이 금둔사 주변에 살고 있는 노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절이 송림사다 혹은 오동나물 동자를 써서 동림사다 이렇게 구전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구전 중에 하나죠. 금둔사 3층 석탑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3층 석탑이 있는 곳은 법당 앞에 있는 마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약간 떨어진 도저히 이 법당이 들어설 수 없는 외진 곳에 좁은 공간에 있습니다. 불상과 함께. 왜 이렇게 석탑이 법당 안 마당에 있지 않고 일반적인 석탑과 달리 외진 떨어진 좁은 곳에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강원도 영월에 있는 비석에서 그 해답을 봤는데요.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탑의 양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탑은 밑에 기단이 이중기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층이 있고 위에 상륜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1층 기단은 아주 좁고 낮잖아요. 2층 기단은 높은데 이 면, 내 사면에 두 구의 팔부신종을 양각으로 새겨서 4면이니까 8구가 되잖아요. 이 부분이 경주에 있는 탑의 팔부신종과 다른 양식입니다. 그래서 전체 모습은 통일신라 석탑과 같은 모양처럼 보이지만은 구체적인 양식을 살펴보니 완전히 다르더라. 그것은 뭐냐? 여기 지금 이 조그마한 사진 팔부신중의 8분의 신중상 가운데, 신장상 가운데 2분만 창을 듣고 나머지는 조그마한 검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신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라하고는 다른 양식적인 면이 보이구나 하는 부분입니다. 이 금둔사 3층 석탑의 의문을 풀어주는 실마리가 바로 강원도 영월의 지금은 법흥사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는 여기를 흥령사라고 그랬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바로 이 비석입니다. 그 앞에 있는 성탑 조그마한 것 있죠. 바로 징요대사 절중이라고 하는 분의 일생일대기를 적어놓는 탑비이죠.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이 징요대사 절중이라고 하는 분은 826년 흥덕왕 원년에 해당합니다. 황해도 봉상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전라남도 화순 쌍봉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때 당시 큰 스님이었던 철감선사 도윤이라는 스님의 법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승으로 거듭나게 됐죠. 쭉 생활을 하다가 900년에 입적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징요도사 절중은 여러 사찰에 주석하다가 서기 891년 이때가 66세 되던 해라고 그래요. 자기 스승이 있었던 화순 쌍봉사에 참배하러 왔었으나 여러분들 891년 후백제가 바로 건국하기 1년 전 통일신라 사회가 농민의 반란 등을 통해서 사회가 서서히 와해가던 중앙 정치가 지방에 미치지 못한 그런 신라 하대 사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전라도까지 오는데 많은 적도들을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래요. 그러자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곳, 그때 이 불령군이라고 그러는데 나간군의 이름이에요. 여기에 동림이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있으면서 옆에 있는 화순 쌍봉사 자기 스승을 예비하면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지금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간 독림선언으로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도저히 사회가 여기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자 다시 강원도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제자들은, 이 징여도사 절중의 제자들은
이분이 거기서 빌려고 돌아가셨지만은 오랫동안 있으려고 했던 이 나간의 독림선원, 독림사, 오동나무 동자 이곳에 있으려고 했던 것을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이분의 사리를 나눠가지고 분사리에서 강원도 흥령선원에는 성탑을 만들고 여기도 성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성탑 대신에 부처님 사리를 안치하는 그런 불탑과 같은 형식의 탑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천 금둔사의 3층 석탑은 바로 징요대사 절중의 사리탑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석탑형 사리탑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900년이에요. 그렇지만은 바로 세우지 못하고 6년 후인 906년에 불령군, 오늘날 나간이죠. 나간의 금둔사에 만든 것이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이 금둔사 3층 석탑은 후백제 시대인 906년에 만들어진 징요대사 절중의 성탑이다. 일반형 석탑의 양식을 가진 최초의 성탑이다. 이런 것이 비문에 의해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조성년대를 알 수 있는 후백제 불교 문화가 바로 금둔사 3층 석탑과 불상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석탑 뒤편에 있는 불상인데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형식이 비석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금둔사 석불비상 이렇게 하는데 그 위에 모자를 쓴 것처럼 고개를 올리고 있는 것도 특이합니다. 그 다음에 서쪽을 바라보면서 손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건 아미타 열애의 아미타 구품인 혹은 미타정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서방 극락정토에 주재하고 있는 아미타 불상, 따라서 그 불상 앞에 있는 탑 안에 있는 그 주인공 징요대사 절중께서 결국은 서방 극락정토에 이르기를 서원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수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상 역시 석탑과 함께 서기 906년에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후백제 불교 미술품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석탑의 뒤에는 사진처럼 이 향로 공양을 하고 있는 사람이 꿇어앉아 있고 코끼리가 음각이 되어 있어서 아주 또 특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께서 금둔사 가실 때에 이 불상의 앞면뿐만 아니라 뒷면도 보면서 그 의미를 한번 살피면 좋겠습니다. 금둔사는 순천대학교 박물관에 의해서 2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전라남도에서는 처음으로 통일신라 시대 때의 건물지가 상층의 2동, 아래층의 2동, 그래서 8동의 건물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자, 지금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막세, 안막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따라서 징요대사 절중이라고 하는 당시에 큰 스님이 머무를 만하는 그런 사격이 높은 절이었다는 것을 기와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강원도 흥령사에 있는 징요대사 보인 탑비의 모습이고 그 성탑입니다. 징요대사에서는 지금 현재 그 사역이 있는 곳에서 좀 위로 올라가 보면은 정멸보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앉아 계시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이 건물 뒤편에 어디 앉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멸보궁 안에는 불상도 없고 뒤에 이렇게 벽이 터져 있어요. 그 뒤에 어느 산 어디에 부처님이 계신다. 부처님이 계시니까 불상을 만들 수도 없죠. 바로 이 정멸보궁 뒤편에 부도하고 석관이 있는데 이 부도 옆에 보면은 둥그런 봉분처럼 보이죠. 그 안에를 보면은 석실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스님께서 돌아가시면은 이 석실 안에다가 임시로 놓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살이 다 없어지는 육탈된다는 거죠. 그 육탈된 것을 부도 옆에 있는 이 깨진 석관 여기다가 넣어서 부도 밑에다가 안치를 하는 거죠. 이것은 광양 옥룡사 성각국사 도선의 성탑 밑에에서 발굴조사된 예가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예가 바로 이 흥령사지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강진 무이사 3층 석탑인데요. 이 석탑 역시 법당 앞에 있지 않고 한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각대사 형미라고 하는 스님의 부도탑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법당의 극락보전에서 서쪽 해지는 쪽으로 치우쳐 있고 그 뒤에 형미 스님의 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후백제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주에 가면은 철천이라는 곳에 아주 큰 불상이 있습니다. 자, 이 불상은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오른손을 내리고 왼손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는 오른손을 올리면 시무여인이고 왼손을 내리면 여원인입니다. 이걸 통인이라고 그러죠. 바로 석가모니께서 손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무여인, 여원인을 하고 있는 불상을 우리가 석가모니 불상이라고 그러고, 이런 불상을 모셔놓는 전각, 법당을 우리가 대웅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혹자는 이 철천리 석불립상이 굉장히 큰 불상입니다. 이게 궁예의 태봉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은 오히려 후백제하고 관련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이 불상이 있는 밑에는 미륵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이 주변을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 조사를 했더니 이런 기와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통일신라보다는 늦은 시기다. 후백제 아니면은 고려 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들은 앞에서 봤던 부분들은 영산강 바로 주변 부분인데요.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은 이 후삼국 시대 때에 얼마만큼 이 지역이 전쟁에 휩싸여 있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사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강진 무이사 성각대사 비에 보면은요, 그 비에 보면은 그 당시는 중국 삼국시대에 나왔던 유비와 조조의 시대보다 더 어지러웠다. 그만큼 후백제하고 고려가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개성에 법경대사 비가 있는데요. 이때는 908년 무렵인데, 이때 양산강 주변에는 군대는 땅에 가득하고 도적은 곳곳에서 횡행하였다. 그래서 형미라고 하는 아까 무이사에 있던 그 스님은 암혈, 바위동굴, 깊은 바위동굴 속에 깊이 숨어가지고 세상의 혼란함을 피했다. 그 전쟁의 후삼국 시대 때의 전쟁의 참혹한 이 시기. 그래서 후삼국은 많은 불교 미술을 조용을 할 수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남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북에도 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남원에 있죠. 지리산 북쪽에. 거기에 실상사 본절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은 옛날에 조계암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부도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진과 같은 부도인데요. 아주 모습이 둥그렇게 이상하게 보이죠. 이형 부도라고 하는 곳인데, 이 부도의 탑신 가운데 부분에 지금 탁본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자가 뭐라고 되어 있냐? 실상사 창건조인 홍촉의 제자이며 안봉사 창건자인 편운화성 부도이다 라고 써져 있어요. 그 다음에 만든 시기가 나옵니다. 정계 10년 경호년에 부도를 세웠다. 부도는 성탑이에요. 정계 10년이 바로 전주로 옮겨가면서 견훤이 사용했던 연호입니다. 황제를 칭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왕은 연호가 없어요. 황제만 있습니다. 그래서 후백제에는 정계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문헌에도 없는 석조물에 나오는 아주 귀중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석조물의 주인공은 실상사를 창건했던 홍척의 제자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의 이름은 편운이며 이 부도는 후백제 시대였던 910년에 조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귀중한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밖에 완주 복림사 출토된 불상이라든가 탑이라든가 석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후백제 시대의
불교 미술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석조물들도 추적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회가 닿는 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후백제와 후백제 시대의 불교 미술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